2007년도에 주가가 막 급등할 때가 있어요. 급등할 때가. 이때 개인들이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개인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상투 구간에서 개인들이 만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스탁입니다. 최근 한 2, 3주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옥과 천당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코스였고요.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이후로 정말 조금 공포를 느껴봤어요. 공포 구간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면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손실을 좀 잘 마무리해가지고 종목들은 거의 손실을 줄여서 나왔고요. 우리가 좀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한 게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을 좀 피할 수 없어서 10%에서 15% 사이 정도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유튜브에도 남겨놓고 했으면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도움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수백 명의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먼저 본업이니까, 유튜브는 이제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최대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고 그쪽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지금부터 어떤 데이터를 봐야 우리 시장의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시가 오를 것이냐 빠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오른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빠진다고 할 거고 막 갈팡질팡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내일부터 증시가 오른다 빠진다 이걸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 정보들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어떤 데이터와 지표를 보면서 상승의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요런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올라오겠다, 내지는 요런 데이터 보니까 이거 더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 보시면은 이제 이 글로벌하게 팬데믹이 온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확산될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좀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대응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지수 하락 구간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현금을 대량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현금을 만들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였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좀 더 퍼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현금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파라다이스 같은 거 그냥 때리고 그랬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키이스트 같은 거 이때 한참 매매할 때라 가지고 키이스트도 수익 실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인가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할 때 이용해서 다시 매수를 좀 진행했다가 올라올 때 제가 대거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영상 자료가 남아 있을 겁니다. 대거 현금을 만들어, 이때는 왜 그랬냐면은 코로나 이슈도 코로나 이슈인데 뭔가 미증시의 흐름이 코로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급락 흐름이 좀 더 강했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확진되기 전이거든요.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인데 뭔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샌더스의 약진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샌더스가 급격하게 급부상하면서, 아무래도 샌더스는 기업을 거의 조지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거 샌더스가 만약에 급부상하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겠다 생각이 돼서 그때 전량 현금화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매수하고 그때 이제 민주당 경선이 있고 바이든이 급부상하면서 샌더슨이 완전히 죽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때 갑자기 연준에서 0.5%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하는 거 일단 우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탈리아도.
근데 어느 정도 수치까지 올라갈지는 그때 예상하기 좀 어려웠는데 좀 속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를 0.5%까지 이렇게 연준해서 B컷을 하지라는 인식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질 때 다시 찬스다 생각하고 막 매수했어요. 이때 이제 레버리지 이제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그랬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리스크 관리를 막 했죠. 이때 당시 다시. 그리고 이제 빠지는 흐름 이용해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팔고 다시 사고. 근데 그 다음 날이었죠.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를 1%를 내려버립니다. 완전히 뭐 이런 사상 초유의 금리를 내리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거 시장에서는 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팬데믹 그때 당시 아마 팬데믹을 이때 발표했을 거예요. WHO에서. 그러면서 시장이 막 쏟아졌는데 저는 이제 하락을 이용해서 받아내자. 이거 매수하자. 해서 매수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좀 참아냈는데 완전히 이나 와장창 깨져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지막 실탄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한 방은 남겨놓자. 우리가 한 방을 쓸 수 있어야 된다. 현금이 마지막 한 방 정도만 갖고 있어보자 해서 급락하는 시점을 이용해서 요날 종가 부근에서 남은 현금 있으면 다 싸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용해서 일단 ETF 상품들은 다 전량 매도를 했고요. 주식은 많이 현금화 시켜놓고 일부씩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중국발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요때입니다. 중국발 이슈가 터졌을 때가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이 하락이 들어왔어요. 중국발 터졌을 때는 고작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은 이만큼 하락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중국발 이슈가 터졌을 때는 일단 공급단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좀 쉽지 않았고 뭐 공급 문제야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증시가 완만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요때 하락과 요때 하락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냥 얼핏 보면 코로나가 다 만든 건 맞아요. 코로나가 여기서부터 촉발을 시켰고 이만큼 하락을 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코로나 했을 때 이만큼 영향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유럽, 미국 넘어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쏟아진 거죠. 근데 사실 코로나만 가지고는 이 정도 하락이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당시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 풋세력이 좀 진입을 한 것 같다. 풋세력이 강하게 미국 증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풋세력들이 진입을 했는데 미국 만기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요 날이죠. 제가 이날 현금화 했을 때 이때부터가 만기일의 시작이에요. 다음 만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셋째 주 금요일이 요날 장 끝나고 미국에서 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만기일 기간 동안의 주가가 완전히 작살이 난 겁니다. 이렇게 작살을 냈죠. 이때 유가도 만기일이었고요.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쿼드러블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끝나니까 쫙 하고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풋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해먹은 겁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동안에 이탈리아 확진자 증가 이슈 있었고요. 그리고 FOMC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B컷이 있었고 뭔가 위기가 증폭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탈리아 확진자 속도 빨라지면서 미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냐? 주가가 빠지고 풋세력들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ETF 상품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발달이 돼서 증폭 효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TF에 빠지게 되면 주식을 또 팔아야 되고 또 주식이 빠지니까 ETF를 또 팔고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면서 또 기계적으로 AI들이 재빠르게 로스 전략들이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과거 89년도 대공황 위기가 벌어졌던 것처럼 프로그램적인 문제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급락을 부르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반인들 투자자들 완전히 다 패닉이 온 거죠. 일단 던지고 보자. 그러면서 또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ELS라든지 DLS라든지 낙인이 발생하면서 이제 해지 상품들에 대한 담보금 부족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제 이제 주변에서 ELS 쪽에서 업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담보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가 잠깐 왔었어요. 근데 만기가 끝나면서 이제 그런 유동성 문제가 좀 풀렸고 최근에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서도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기업들의 직접 지원은 증권사들의 이번에 ELS, DLS 관련 상품들에 따른 유동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최근에 벌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투매가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만기가 지났고
요 구간에서의 파생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재미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월 달에 2월 20일까지였죠. 선물 매도를 준비했어요. 이미 얘네들은 선물 매도를 이만큼 쳐놓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선물 매도라고 하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종가 플레이를 펼치는데 까만색이 주가 지수입니다.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동안에는 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죠. 계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주가가 짝짝짝짝 급락하니까 이때부터 종가에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샀죠? 엄청나게 산 게 이날 최하락을 했을 때 최바닥권에서 선물을 엄청나게 삽니다. 그러면서 싹 걷어들여 버리죠. 매도했던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하니까 매도 포지션을 이만큼 청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니까 종가에 얘네가 다 종가에 산 거예요. 종가에 사고 종가에 판 겁니다. 이만큼 올라오니까 종가의 수익 실현을 또 해버리죠. 매도를 해버리죠. 하지만 이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흐름을 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상태, 매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유지를 좀 해놓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생 포지션을 하락을 구축했던 애들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락한 지점에서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하락에 50%가 회복이 들어왔어요. 보통 하락 시점에 50% 정도가 되돌림이 나오면은 반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최고점에서 보게 되면은 대략 45% 정도 반등이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볼까요? 코스피 시장도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해서 한 50% 정도 반등이 들어왔고요. 최고점에서 비하면은 대략 382 정도 반등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 빠졌을 때를 보자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락의 출발점 대비 한 50% 정도 반등이 들어오니까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고점이 들어왔고, 또 요 마디,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하락 마디에서부터 보자면 하락폭의 618 지점까지 반등이 들어와서 고점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도 50%냐, 50%좀 넘어가는 시점이냐, 이런 거의 차이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반락이 준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그러면 이제 주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V자 반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U자형 반등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L자형 패턴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I자형을 뭐 급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과거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헬리콥터 밴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락론자인 누구예요?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는 I자형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비니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달에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고 또 맞았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맞췄거든요. 요거 앞으로 금융위기 올 것이다라고 해서 맞춰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명한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워렌 버핏,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델타 에어라인을 주식을 샀어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해서 3주 전에도 많이 빠졌었으니까. 하지만 주가가 반토막 사고 나서, 워렌 버핏이 사고 나서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투자의 현인도 매수를 했는데 손실을 보는 그런 시장 구간이 지금의 구간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루비니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맞췄지만 이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800포인트 왔을 때잖아요. 900포인트 왔을 때 이거 더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더 막 앞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진다고 그랬어. 그리고 2011년도에 뭐 유럽발 위기 왔을 때 더블딥 얘기하면서 이거 더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블딥이 뭐냐면 이런 식의 더블딥 형태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경기가 다시 내려와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돌아 나가는 이런 식의 그림을 얘기했어요. 하락은 맞췄지만 최종 지점까지는 틀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I자형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락은 맞았어요 지금. 루비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약세를 얘기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냉키가 V자 반등한다라도 맞을까요? V자 반등할 것이다. 아니, 지금 미래를 얘기는 할 수 있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저는 매수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다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봐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확산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먼저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뉴스를 잘 봐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먼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죠.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산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제 이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 사는 동안에는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어요. 외국인이 파는 동안에는 주가가 빠져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에는 주가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파는 동안에는 주가가 우하향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우상향했고 파는 동안에는 우하향을 했고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하니까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아래를 보시면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먹고 주가가 빠질 때 기관들은 계속 샀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들이 샀죠. 그러면 기관들은 팔았고 그리고 기관들은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최근에 그냥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가를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개인은 이게 이제 개인 수급이에요. 기관이고 개인이고 개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주가 지수를 리드했던 적이 없습니다. 주가 지수를 리드했던 적이 딱 한 번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도에 주가가 막 급등할 때가 있어요. 급등할 때가. 이때 개인들이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개인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상투 구간에서 개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막 급락할 때 주식 못 팔죠. 막 못 팔다가 버티다가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슬슬 주식을 다시 팔면서 계속 우리 시장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개인이 매수했을 때가 이때죠. 이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또 어영부영 이렇게 놀아버리니까 개인들이 또 쫙 팔아버립니다. 청산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다니까 여기저기서 주식을 사고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과연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구도로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샀거든요. 거의 뭐 20조 가까이 샀는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개인들이 돈 벌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여기서 들어온 돈이 차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글쎄요, 의문이 듭니다. 개인은 단 한 번도 시장을 리드했던 적이 없습니다. 개인이 단합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글쎄요, 이번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제 눈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개인 수급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 뭐 하이닉스, 그리고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이 쏠려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가 과연 쉽게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열풍이 부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장기로 보나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저는 그동안 수천 명의 고객들을 만났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당장 주식해가지고 애기 기저귀값, 분유값 그거 벌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정말 장기 길게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갖고 투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결국에 뭐냐면, 그럼 이때 들어왔던 애들은 왜 나갔냐? 힘들어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몇 개월 쉬어버리니까 힘들어서 다 나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주식 다 팔다가 주가 이제 급락하니까 뭔가 기회 같으니까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코스피 종목들은. 코스피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는 시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주식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샀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이 나쁜 종목이 되기도 하고 나쁜 종목이 좋은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삼성전자 좋은 회사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언제 샀냐에 따라서 그 종목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옥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하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제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중형주 지수입니다. 중형주 지수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급락도 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올라옵니다. 쉬면 쉬죠. 외국인들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때 외국인들이 사다가 한번 수익 실현했고, 그죠? 쫙 팔았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주가가 빠졌던 거고, 다시 매집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식을 이렇게 샀는데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중형주는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중형주도 매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 지수는 이만큼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별로 매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을 매수할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별로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에서 매수 기회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같이 빠진 겁니다. 대형주도 빠졌고 중형주도 빠졌고 소형주도 빠졌어요. 그지만 대형주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좋아하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는 종목들도 이걸 보면 굉장히 많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작은 매도는 있겠지만 작은 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와 외국인들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나아요. 외국인들이 팔면 당연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개인들이 리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들 수급으로 인해서 끌고 나가지는 형태도 많고. 근데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자금들이 일반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중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자금들이 많아요. 세대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이 들어본 회사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이탈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형주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시장은 물론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외국인 다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 수급은 넘쳐나고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뭐냐면 결국에는 테마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2020년도에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 수젠텍 같은 거 영상 올려드린 거 있어요. 바닥권에서 매집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매매했던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식의 지금 수젠텍 5배 올랐습니다. 저희는 너무 빨리 팔았어. 2배 먹고 팔았는데 5배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식의 테마는 올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정말 주식을 많이 해봤어야 돼요. 이런 테마주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본 사람들이 올해 돈을 벌 수 있지, 그냥 초보자들이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리고 일단 이거 수급이고요. 이격도 이따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신용 차트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 차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들이 좀 무리해서 투자했던 자금이 어떤 식의 상황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신용 잔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털렸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6조에서 코스피는 한 5조 정도에서 5조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4조 한 8천억에서 거의 2조 9천억 정도 수준까지 쫙 까졌죠. 코스피의 신용을 보시면은 이때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열풍이 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들 수급이 이렇게 열풍을 불잖아요. 계속 갈 것 같죠? 계속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더 빼버리거나 하면은 다 빠져요. 결국엔 이렇게 다 털리게 돼 있어. 그렇게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잔고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신용이 많이 털렸고,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났겠구나, 주식시장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에서도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6조 원 수준에서 거의 3조 원까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토막 난 거예요. 그냥. 반은 다 털려 나간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이 다 한 거예요. 그동안 신용잔고가 계속 커졌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오는 개인 자금도 커지고 이제 투기성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자금의 반절 정도가 그냥 최근에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려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맞아요. 가벼워졌잖아요. 무리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면서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되게 자연스러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부터냐,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신용잔고 이렇게 더 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금융위기 때 신용잔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털렸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더 죽여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신용장군 많이 털렸으니까 바닥이야? 이건 아닙니다. 아, 이제 많이 가벼워졌겠구나. 머지않아서 큰 기회가 오겠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지만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신용장고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현재 우리가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수급과 신용잔고의 그래프를 통해서 대략 유추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할 거고 지금이 원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과락을 했는지 정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격도 차트를 말씀드렸는데 이격도 차트는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격도는 뭐냐면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큼 벌어졌느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락을 했느냐 낙폭이 과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냐면 21선 기준으로 거의 75 수준이니까 금융위기 때 수준 버금가게 왔어요. 역대급 하락입니다. 보통은 90 이하로 내려오면 급격한 반전이 주어져요. 90 이하 내지는 90 한 뭐 5 이하만 내려와도 급격한 반전이 주어집니다. 이런 자리들이에요. 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 주식 사면 돈 벌죠. 뭐 이런데 급락했을 때 주식 사면 돈 법니다. 이런데 급락했을 때 그죠? 주식 사면 돈 벌고요. 이렇게 쫙 급락했을 때 주식 사면 돈 벌어요. 다 이런 자리들 단기적으로 주식 사면 돈 벌죠. 주식 사면 돈 법니다. 주식 사면 돈 벌었어요. 지금도 역대급 하락인데 주식 사면 돈 벌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자리들이 주식을 사면 돈을 이 정도는 다 벌게 해줘요. 주식을 사면 돈을 벌게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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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여기서도 이 정도 하락이면은 사면 되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렇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좀 손해봤을 거고 요렇게 매수한 사람들은 뭐 본전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낙폭 과대라고 하는 구간에선 1차적으로 다 수익은 줘요. 저점만 잘 잡아내면 이런 하락이 흔한 하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하락 최대 들어와야 이런 하락인데 이런 하락이 10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 하락인데 그게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10년 전에 되돌아가서 이런 하락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이렇게 될 것이냐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힘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PBR은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본총계는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싼지 비싼지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우회해서 은행주 한번 볼까요? 자본총계를 보시면은 과거에 20조 원이었는데요. 지금 40조입니다. 자본총계가 2배 늘었어요. 2011년도. 이거 더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더 과거로 갈 수 있나? 연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연간. 더 과거가 안 되네. 2008년도와 비교해보면 자본총계가 16조였는데요. 지금 40조죠. 아까 40조였죠. 그러니까 3배 정도 가까이 늘은 거예요. 근데 주가는요.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3배 커졌는데 자본총계가 그냥 회사가 얼마큼 커졌냐. 이익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익이라는 것들이 다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본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가 커지는 걸 보면서 이 회사가 얼마큼 커졌다라는 걸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본이 이만큼 커진 주가는 그때 그 수준이야.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도 한번 볼까요? 얘도 보시면은 2005년도에 자본이 6조 5천억이었는데요. 지금은 27조네요. 거의 4배,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더 아래입니다. 주가는 더 오히려 아래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이거 다 지웁시다 이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자본총계가 8조 5천억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뭐 만 얼마 했었죠. 8조 9천억 정도. 근데 지금 이거 분기로 봐야겠다. 지금 거의 26조니까 아마 뭐 30조 됐을 거예요. 지금 30조 됐을 건데 주가는 그때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요 수준. 회사는 몇 배가 커졌어. 근데 주가는 그 자리야. 한전은 최근에 이제 적자를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자본이요 40조 원이었어요. 41조였어.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근데 지금 자본총계가 70조 정도 됩니다. 회사는 한 2배 커진 거예요, 한전이. 뭐 아무리 뭐 원전을 뭐 막아놓고 그다음에 원가가 뭐 증가했고 그렇다 치더라도요. 망하지 않는 회사가 2배 커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그때보다 아래쪽에 와 있다. 이거 정권 바뀌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 그냥 우리 회원들이 아시는 종목들을 가지고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은 회사는 다 무진장 커진 겁니다. 안 커진 회사가 없어요. 형님들 현대차, 기아차 안 커졌을까요? 이거? 현대차, 기아차 안 커졌냐고. 이거 엄청 커졌지 회사가. 자본이 2008년도, 2007년도에 20조가 안 됐어요. 19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76조
욕조예요. 그러니까 몇 배 커졌어. 회사들은 그 10년 동안 돈을 벌었잖아요. 벌어가지고 다 이익 잉여금 형태로 자본에 충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건물도 샀을 거고 뭐 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재고자산 또 고정자산 다 많이 확보해놨고, 근데 이렇게 커졌는데 주가가 거의 뭐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 종목 이 기업이 더 성장할 것이다, 뭐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그냥 10년 전에 비해 이 회사가 지금 컸냐 안 컸냐, 근데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 위치로 봤을 때 좀 형편없이 터무니없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종목들마다 다. 근데 아까 삼성전자만 가지고는 이런 걸 느끼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인 기업들의 주가들을 가지고 재무구조와 함께 주가의 위치를 비교해서 보면 너무나도 싼 종목이 정말 너무나도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주식을 사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뭐 신용장구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수급 내용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든가? 제가 그동안 고객님들을 뭐 십몇 년을 상대하면서 봤을 때 그렇게 여유 있는 고객님 많이 못 봤거든요. 당장 이번에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냥 여유롭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식 사가지고 모아가가지고 몇 년 뒤로 보겠다라고 그렇게 여유롭게 여유자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 버냉키의 V자 반등 내지는 뭐 워렌 버핏의 주식이 싸면 10년 뒤를 봐라 라고 하는 개념처럼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주식을 지금부터 사 모아가면 됩니다. 올라갈 거예요. 1년 뒤, 2년 뒤에 수익 많이 납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유튜브 문스탁 이름 걸고 장담합니다. 떼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점과 고점 다 맞춰내기 힘듭니다. 근데 최대한 뉴스를 보면서 타이밍들을 줬다 뺐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부터의 싸움은 줬다 뺐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고 개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개인들이 과연 돈을 그렇게 쉽게 벌게 해줄 것이냐, 저 자금들이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을까라는 개념,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어떤 돈인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들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요즘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활발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주식 계좌 한번 터서 주식이나 많이 빠졌다니까 해볼까? 뭐 기회라는데, 10년 만에 온 기회라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개인들 똑똑해졌죠.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들어왔는데 뭐 사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름 들어본 거 삼성전자는 뭐 망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나 사보자. 현대차 망하진 않겠지. 현대차 같은 거 이름 많이 들어봤으니까 나 아는 회사 사야지. 현대차 좀 살 거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지. 굉장한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사탕을 제가 이제 제 애들한테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사탕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 들으면 이따가 사탕 너 한 개 주고 너 더 잘 들으면 2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말 잘 들어요. 사탕을 주잖아요. 준 다음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탕을 뺐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사탕 주기 전까지만 해도 말 잘 듣던 애들이 사탕을 막상 쥐어주고 나서 그걸 뺏으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주식시장도요, 일단 여기서 조금 지금 바닥권 찍고 돌렸잖아요. 수익 좀 맛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실이 줄어들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줬다 뺐다를 합니다. 사탕을 줬다가 다시 뺏어요. 마탱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줍니다. 이제 가나? 다시 뺏어요. 맛이 가는 겁니다. 개인들이 안 털릴까요? 그렇게 여유롭게 시장을 롱텀으로 해서 장기 비전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많이 없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10몇 년 또 고객님들만 상대했어요. 일반 투자자들만. 그 구간이 지나야 진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제가 증시가 반전을 위한 카드와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어떤 뉴스에 따라서는 증시가 짜잔하고 V자 급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뉴스에 따라서는 저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야, 문스타가 앞으로 주가가 저점이 깨질까? 아직 몰라요, 저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주가가 V자로 급등할까? 모릅니다. 앞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운 곳에다가 배팅을 할 겁니다.
먼저 증시가 반전을 하기 위한 카드는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백신입니다. 지금 문제가 코로나로 시작을 했고 그걸 뭐 파생 세력이 이용해서 뭐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해결돼야 돼요. 백신 문제인데 백신은 뭐 WHO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뭐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전문가 말을 믿어야죠. 지금 당장 나올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럼 치료제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가 지금 치사율이 10%입니다. 한국은 1%에서 1.2%, 독일 같은 경우는 0. 몇 %,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돼요. 왜 이탈리아는 치사율이 높은가? 단순히 평균 연령이 높아서 치사율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금융위기 이후로 의료시설이 낙후가 됐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 그래서 살릴 사람 못 살리고 조금 선별해서 살리고, 그죠?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면 치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과부하 걸린 거죠. 근데 그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있으면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대구 지역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됐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치료제가 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길리어드사에서 렘데시비르가 4월 달에서 5월 달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한 부분을 덜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렘데시비르의 3상 임상 시험이 중국에서 결과가 4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렘데시비르가 효능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화답을 할 겁니다. 저점이 깨지지 않고 돌려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길리어드는 이번 임상의 분석 결과 이르면 5월 내 도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한 달 내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확실하게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시장은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연준이 얼마 전에 경기부양책 외에 갑작스럽게 양적 완화의 규모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회사채 매입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MBS 매입 얘기도 있었고요.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2008년도 위기 때는 이 MBS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터졌던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MBS라든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거 하겠다, 국채 더 매입하겠다, 사들인다. 그리고 여기에 요 내용이 나왔어요. 민간 채권 매입, 회사채 매입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프라이머리 마켓의 기업에, 그리고 세컨드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출범해서 지원 나서겠다. 지금 얘네들이 치명상을 입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보잉 같은 걸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고요. 보잉. 지금 보잉은 이걸로 살리는 거지. 근데 실제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지금 정크본드,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이에요. 부실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못 버텨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기존의 등급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문제 발생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현대차 같은 게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냐고? 없다고. 정말 좀 부실한 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려면 등의 등급의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실상 연준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되게 이것저것 많이 있고 뭔가 크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회사들 망하지 않게 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망할 수 있는 회사들의 지원책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등의 등급 정크본드와 관련된 기업들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부도나는 기업들이 막 대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 기업들 몇 개 유가 하락에 따라서 부도날 수 있는 겁니다. 걔네들 구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뉴스만 대충 보면은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들의 구제책들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도 한번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슷한 얘기, 등의 등급의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주식을 100% 다 채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가 안 빠진다라고 확신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뉴스인데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간에, 아니 중국이란다. 사우디 간에 갑자기 감산 협의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산 협의를 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주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셰일 기업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산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시장은 바닥을 형성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올 수 있냐 없냐? 내일 나오냐? 내일 모레 나오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기다리는 거야. 이런 뉴스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상황이 이런 유가가 20불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사우디도 힘들 거고 미국도 힘들 거고 러시아도 힘들 건데 얘네가 이거 합의하지 않을까? 합의한다 안 한다?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합의한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부터 위로 가냐 안 가냐 이건 뉴스로 확인해야 아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천천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일 천천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확진자 증가율 차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확진자 증가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한 30% 40%가 보통 이게 유지가 되다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3월 1일에 25%였는데요. 3월 한 15일 되니까 거의 한 1%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걸린 거죠.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탈리아가요. 한 20%, 15%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얘네가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보다 좀 느려요. 우리는 2주 만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한번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하향하고 있어요. 자, 여기 스페인 확진자를 볼게요. 스페인 확진자도 30%, 20%대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10%대, 10% 초반권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우하향을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도 보시면 3월 22일에서부터 뭐 다 비슷한 시기인데 3월 20일, 3월 22일 이런 시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 아주 크게 내려온 건 아니거든. 근데 대략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4월 뭐 한 10일 정도가 되겠죠? 한 4월 10일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좀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4월 한 10일 정도. 그때 이탈리아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스페인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확진자 속도가 약간 들쑥날쑥한데 지금 한 10%대 한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대 초반. 근데 얘가 한 뭐 4월 얘도 한 10일 정도에 한 4%, 3%. 미국도 보시면 20%대. 얘는 이제 좀 더 늦죠. 20%대 있는데 대략 얘는 한 3주 걸리겠네요. 그죠?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치고 그러면 4월 말 정도에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참고 지표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저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이 깨지려면 뭔가 지금 사태가 더 심각해져야 돼요.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뭐 미국이죠. 미국에서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은 터질 수 있는데 일단 3월 달에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실업자 수 보시면 알겠지만 실업자 청구 건수가 320만 건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변수는 뭐냐면 뉴욕에서 지금 셧다운을 시작해가지고 뭐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주가 셧다운이 됐는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기간이 트럼프는 4월 10일까지 해서 끝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월 12일이 부활절인가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 내에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뉴스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트럼프가 4월 12일 날 이전에 미국 정상화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시기가 딱 막상 오니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셧다운 기간이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뉴욕 시장과 뉴욕 주지사의 입을 잘 봐야 되는데요.
뉴욕 지지사가 했던 얘기들 한번 볼게요. 3월 19일입니다. 계속 이런 애들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주가가 막 출렁출렁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감염 인지 못한 코로나 환자 수만 명 달았어도 결과적으로 맞았죠. 수만 명 진짜 가고 있잖아요. 뉴욕에서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월 21일 날 100% 재택 지시를 했다. 비필수 사업장은 전원 집에 들어가라. 집에 밖에 나와서 걸리면 구금하겠다. 그런 협박성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은 군을 동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4월 더 나빠질 것이다. 미국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이 넘었다. 인구의 54%가 자택 대피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셧다운은 6주에서 10주는 계속돼야. 트럼프는 지금 2주 안에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길어지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문제가 점점점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이건 어제 나온 뉴스네요. 셧다운이 5월까지도 갈 수도 뉴욕 시장은 장기화를 대비해야. 만약에 셧다운이 5월까지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러스의 확진자 속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GDP의 5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GDP의 70% 이상이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단에 중국에서 문제 일으켰는데 소비단의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을 해서 유럽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단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소비가 워낙에 큰 나라다 보니까 미국이 정지가 이런 식으로 정지가 되면 전 세계의 이 산업 구조가 다 헝클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망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만약에 이게 진짜 5월달까지도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부활절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4월 말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증시 쉽게 반등하겠습니까? 쉽게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는 동안. 근데 예를 들어 4월 말에 코로나 문제가 딱 터져가지고 백신 문제가,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딱 나왔는데 효능이 엄청 좋다라고 얘기 나오면 시장은 그래도 안도하고 올라올 텐데 그게 아니고 치료제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셧다운을 5월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5월 달까지 간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5월까지 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2분기 끝이네? 그게 아니에요.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3분기, 4분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4분기나 돼야 그나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온 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강제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2주 정도로 트럼프는 그냥 빨리 강하게 해가지고 이번 어차피 충격 받았잖아요. 그래서 빡 끝내고 싶은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제 그 부분은 우리는 앞으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알 수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2주 만에 끝난다, 4주 만에 끝난다, 이걸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나요? 예측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맞춰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제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요거 그렇게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지수가 지금 많이 또 단기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분명히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하죠. 크게 보면 제가 아까 기업적인 내용들도 한번 보여드렸고 밸류에이션도 보여드렸고 신용장고 한번 보여드렸고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내용도 한번 보여드렸고 상대적으로 뭐 중형주에서 외국인들 매도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파생시장,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하단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풋으로 먹었던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반대 포지션도 어느 정도 취해 놓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제가 장담을 했죠. 자, 1년 뒤에, 2년 뒤에 정말 우량한 기업들 사놓고 기다리면 다 떼돈 법니다. 무조건 돈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주식 사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은 줬다 뺐다 사탕을 줬다 뺐다 한다고 그러면 다 털린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올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테마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될지는 뭐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은 내가 어떤 관점에 투자자냐에 따라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라면 올라오면 현금도 만들어야 되고 내려오면 또 흐름 봐서 사야 되고 뉴스가 어떤 뉴스 나오냐에 따라서 주식을 풀베팅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격리가 길어지거나 이게 5월달로 연기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서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제가 드리자면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은 적도가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적도가 아마 이렇게 여기가 적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적도보다 이렇게 높은 지역들에서만 많이 걸리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 적도 부근 요 지역에서 전후로 요 지역이 아예 안 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사망 치사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낮고 그리고 감염자의 어떤 확진자 속도, 전파 속도가 이 북쪽에 있는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날이 좀 풀리면 확진자의 전파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바이러스 문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팬데믹 상황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식으로 순간적으로 사라질지 이것도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본인들이 어떤 투자의 관점, 내가 장기 투자자, 여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거. 빠지면 어때? 9,000원에 사나 5,000원에 사나 별 상관없습니다. 결국엔 2만원 가 있으면 다 같이 돈 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9,000원에 사나 7,000원에 사나 주가가 2만원 가 있으면 그냥 다 같이 돈 버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당장의 이 짧은 구간들에서 대응하기 힘들고 순간적으로 변동성을 참아내기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뉴스들을 예민하게 저 같은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고 저점과 고점을 다 찍어내면서 매매하는 거고요. 본인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현재 시장을 판단하고 어떤 섹터를 매매할지 결정하고 그리고 매매를 실행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자한테 오늘 영상을 제가 넘길 건데 제가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매매했던 것들을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은 빼고 올리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들은 뭐 이런 종목들 매매했었습니다. VTGMP는 제가 영상에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고 중장기로도 저는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막 이런 자리에서 매매했죠.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도 매집 막 하고 10,000원대 이하는 다 사자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거 급락 맞은 거예요. 또 여유 있는 분 더 사라. 근데 이미 여기서 사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고 올라올 때 이용해서 다행히 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갖고 있어요. 내려오면 다 더 살 겁니다. 지금 비중을 확 줄여놨는데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어도 그냥 못 버팁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러겠죠.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뭐 양호하죠. 다 올라왔으니까. 그다음에 YG엔터 같은 거 우리가 매매했고요. 최근에 YG엔터도 이때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때 빅뱅이 재계약 발표가 났거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키스트 매매했던 거 아실 거예요. 키스트 BTS 컴백 이슈 딱 나오는 날 제가 사가지고 그때부터 사가지고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YG엔터도 빅뱅이 재계약이 변수였는데 변수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이때 시장이 막 쏟아지니까 조금 더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죠. 현금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더 사라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이게 다행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현금화 전략을 좀 드렸어요.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눌리면 다시 살 거예요. 빠지면. 그 다음에 조이시티 같은 거 저희가 매매했었고요. 조이시티가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조이시티가 물렸거든요. 이거를 꽉 물려가지고 최대한 이제 대응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뭐 11,000원에서 7,000원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수익권 전환이 돼서 매도를 좀 하고 지켜보다가 어저께였죠. 어저께 여기 급락할 때 이용해서 다시 좀 사봤습니다. 다음 주에 내일이네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주가가 좀 흔들리거나 내일 미증시가 어제 빠졌으니까 좀 빠질 텐데 빠지는 흐름을 이용해서 다시 조금 매매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 정도 더 리바운드 파동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게임이 이제 출시되는 일정이 나와가지고 그런 기대감에 매매를 해볼 생각이다. 뭐 이런 거 좀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좀 고생했고. 레버리지 같은 거 정말 싸게 잡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손실을 뭐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뭐 이런 식으로 매매했죠. 막 더 사고 이날까지 더 샀잖아요. 이날 종가 부근에 한번 더 사서 막 단가 맞추고 했는데 아마 매수 단가가 우리 회원님들이 아마 이런 자리들이 다 매수 단가였을 거예요. 6,000원 전후가. 그래서 요날 제가 전량 매도 쳤어요. 요날 오후장에 주가가 좀 꺾이려고 할 때 전량 매도 쳤거든요.
손실을 좀 봤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저런 대응들을 하면서 아무튼 저도 정말 힘들었던 코스입니다. 이거는 선수도 힘들었을 거고 초보자도 힘들었을 거고 다 같이 힘들었던 코스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면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다 기회거든. 제 눈엔 다 기회로 보여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어떤 뉴스가 앞으로 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저점이 깨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바닥을 잡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V자 급반등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남은 주식 인생 좋은 기회로 이번 코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개인들 매매 많이 하는 종목들, 뭐 개인들 많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막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쉽겠냐고. 상식적으로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 항상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결코 쉽게 돈 벌게 안 해줍니다. 외국인들 주식 살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매매 안 돼. 아까 중형주 외국인 안 파는 거 봤죠? 올해 뭐라고요? 테마주들 날라간다고. 테마주들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 그거 공부하셔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